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양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소에 뵙고 싶었던 분들을 한꺼번에 뵙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지속가능한 섬관광 발전 방향에서 주제를 의뢰를 받았는데요. 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발표자분들이나 그 토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섬에 대해서 저보다 현장도 많이 가시고 더 많은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까 하다가 보니까 너무 황금 라인업이라 제가 또 같이 가야 또 활용 점정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런 이제 5가지의 순서대로 좀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논의의 배경이라는 측면에서 섬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반도국가잖아요. 그리고 대륙으로 이어져서 사실은 섬을 연하고 있으면서도 대륙을 같이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지금 분단된 상황이라 섬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식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양 국가로서의 앞으로의 미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그 국토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말씀하셨던 거꾸로 세계 지도라는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해양 국가로서의 어떤 발돋움이 되는 이 시작이 또 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토의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점점을 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도의 분쟁까지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섬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제 그런데 2017년까지 연구 해양수산개발원이나 개발연구원이나 한국해운조합에서 통계를 보면 그닥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내륙 관광에 비해서는 아직은 정체돼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섬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면서 앞으로 섬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또 기대되고 지자체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섬이라는 곳이 또 새로운 매력지로서 관광의 굉장히 목적지로서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섬 관광이라는 것을 이제 고려할 때 어떤 것에 좀 중점을 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고민하는 관점에서 3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 관점에서 주민이 살고 있는 정주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생업을 하고 계시고 자식들을 키워온 생활 공간이라는 겁니다. 또한 또 방문자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가고 싶은 매력적인 장소이죠. 예전에는 귀향지였지만 지금은 뭔가 섬에 가면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환상의 장소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는 기촌인들이 또 청년들이 이전에서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토 관점 측면에서도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의 가치와 중요성 이 부분은 뒤에서 발표하시는 우리 이제 박사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요한 위에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섬은 낙원, 절경, 낯선 곳, 고립, 불편, 그러니까 다양한 용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섬이 지닌 바다 경관과의 조화, 그다음에 문화 역사적 측면, 사회 정치적 측면에 대한 이제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환해성, 격절성, 협소성, 이런 이제 중요한 섬이 갖고 있는 요인도 있는가 반면에 관광 측면에서 볼 때 또 신기하고 작지만 일부는 굉장히 이제 거제도 같은 경우 연육화된 지 오래되고 거대한 섬이지만 이 섬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성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상을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인구 고령화 지속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마지막 발표에서 많이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섬의 관광 특성이라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경관성 등 섬이 주는 매력성이 있는 곳이고 독특한 문화, 특히 역사 문화적인 측면에서 단절성이라는 격절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역사성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자연 생태 등의 자원성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기반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 가능성 등 다원적 측면에 대한 보유성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관광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섬 관광 계획의 현황들은 다 아실 건데 지금 현재 그 섬 방문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면 재방문에 대한 의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섬을 다녀간 사람은 있어도 다녀가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온 사람들은 다시 반드시 온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생애 첫 섬에 오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환경의 변화와 섬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기후 변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기에 있고 우리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이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섬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해수면 상승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어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라든가 섬에 살고 있는 계신 분들이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 거기다가 이제 자연재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섬 정책 및 섬 관광에 관련된 정책들을 일견에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섬은 이제 80년도부터 실질적인 정책 대상으로 들어와 있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에 와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또 관광 측면에서는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 섬이 관광에 대한 이제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요. 섬의 그 관할을 보면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행정안전부가 이제 주로 관할을 하고 있고 지금 여전히 그 주무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섬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중복적이나 체계적인 추진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은 이제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한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섬 대상의 정책 사업들은 이거부터 굉장히 많지만 작년에 제가 잠깐 정리하는 과제에서 정부 부처별 섬지역 대상 정책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고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집해오는 과정에서 3차 도서종합개발 계획부터 부처 간 협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노출하고 있고 4차 도서종합개발 계획에서는 섬 관광 부문에 대한 계획까지 수립해서 섬을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가지고 지금 추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 정책이 그 지역 소득하고 증대를 이제 고려한 연계 정책 중에 하나가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행안부가 이전의 명품 섬 베스트 사업을 이제 전환해서 가고 있는 사업으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그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이제 섬 관련 정책의 그 해양수산부의 정책은 무인도서와 어촌, 어항 이런 이제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어촌 뉴딜 300 사업의 그 통합적 추진의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도 참여를 하고 있으면 다수의 섬들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섬의 어항별로 이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한 섬에 2개, 3개의 어항과 어촌이 개별적
사업을 수립하고 있지 이걸 총합적으로 또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한계들이 노정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좀 추후에 새로운 정책적 어떤 체계를 다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섬과 관련된 정책 사업은 섬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광역관광권 사업이라고 해서 바다를 연해 있는 광역 사업들을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의해서 동서남해안 지역에 대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해안뿐만 아니라 섬에 관련된 정책들, 관광 정책 사업들이 다수 이제 포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섬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섬 대상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에 대해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부처별 중복 사업으로 정책적 한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 문제, 그리고 부처별 협업의 부족 문제,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화된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섬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던 측면,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섬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관광 정책이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필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관광을 하는 저로서는 섬이라는 곳이 그동안은 정주고 생업 공간이지만 이제는 관광의 공간으로서 인식이 정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섬 관광 관련 정책의 시사점들을 이제 5가지로 한번 봤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이미 올렸습니다만 부처의 정책 특성에 따라 섬 관광 정책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어떤 사업에 있어서 시설 변화나 환경의 변화는 있지만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정말 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회복한다거나 환경 개선을 하는 데는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2분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두 번째는 섬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이 이제 미흡한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컨텐츠 개발 및 운영 관리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추진이 여전히 미흡하다. 그리고 사업을 한 이후에 이것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주민과 관광객 정책 담당자가 섬 관광 개발에 대한 인식이 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의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주민의 수건 사업이나 주민의 편의 개선인데 공무원들도 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서로의 인식의 차이를 같이 모아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전체 섬에 대한 발전 계획도 필요하고 개별 섬들이 개별 사업들이 들어오기 전에 종합 발전 미래 계획을 세우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섬 관광 정책 고려 요인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일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섬을 둘러싼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환경 변화들이 있죠. 뭐 인구 절벽, 고령화 문제, 저성장, 일자리 부족 문제, 또 공유 경제, 뭐 제4차 산업혁명 이야기, 기후 변화 이야기, 또 가치와 일과 뭐 여가의 균형에 대한 추구의 개인의 가치의 변화라든가 지방 분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환경 변화를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특히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동안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 하에서 다양한 사업들과 다양한 액션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UN SDG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따라서 우리도 그 어떤 정책을 할 때 체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인구 감소,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진화를 어떻게 섬에 이제 적용을 해가고 또 생산 활동, 그다음에 주거, 그다음에 이제 관광에서도 이런 지능화된 사회로의 어떤 스마트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술 접목을 해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관광에서는 뭐 당연히 뉴 노멀 시대로 이동을 계속
적으로 지금 추격받고 있고요. 안전이나 비대면 이런 측면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섬에서 관광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포스트 백신 시대에 적합한 섬 관광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소비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것들 어떻게 또 섬에서 받아낼까? 개인의 삶의 가치 변화와 관광 수요 분산, 다변화 이런 부분들은 또 섬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추진 역량을 높여가면서 할 것이냐. 또 낯선 곳으로의 여행, 지역의 재발견, 여행 문화의 변화 이런 굉장히 커다란 흐름이 있는 것을 섬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이고 섬의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책 고려 사항은 크게 이제 국가 정책적 측면, 지역 정책적 측면, 환경적 측면, 여가 관광 측면 해서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섬 관광 발전 방향이라고 해서 제가 먼저 기본 방향을 7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섬을 대상으로 정책 추진할 때 섬이라는 어떤 공적 가치, 공적 자원이라는 인식을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보존과 활용의 조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서는 당연히 섬마다 특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서는 우리가 관광을 이야기하지만 섬에서의 관광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지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각 그 섬마다의 합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외도 같은 곳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섬이 외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섬에서 우리는 관광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는 할 거야라는 것에 대한 기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섬이 갖고 있는 물불발의 부족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은 지속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우선 가치를 둔다거나 사후 운영 관리의 문제라든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각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이런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 방향을 가지고 추진 과제를 10개로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활용이 되는 섬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 섬의 미래 계획에 대한 선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합적인 측면의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섬에 들어오는 다양한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때 더 이 자연 훼손이라든가 환경 훼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을 함께 고려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섬 관광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이 섬의 주인들이 이 관광을 스스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개발해내는 그것이 또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주민들의 문화복지 여건이라든가 정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관광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섬을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접근성이죠. 배편이 있느냐, 가고 싶을 때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섬을 대상으로 한 관광이 추진이 될 경우에 먼저는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 부분은 다양한 교통수단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섬 내의 접근성, 섬 안에서도 어촌 마을마다의 어떤 기항을 하는 곳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섬 내 접근성이라든가 군도인 경우에는 섬의 섬을 군도를 도를 수 있는 접근성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섬의 수용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 및 사업 추진 유도인데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섬에 관광객이 온다면 주민들 이외에 몇 명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합의와 방향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조사와 그다음에 보존적 관리 체계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연히 섬의 자원, 생활, 산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
그래서 고부가 가치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섬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오늘 뒤에서 이제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섬에서 체험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곱 번째로서는 섬 관광 정책 및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제 필요하다. 특히 이제 섬 특화 관광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여덟 번째로는 섬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 구축인데 이제 섬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섬에서의 사건 뉴스 이런 것들로 인한 두려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밝은 뉴스를 도출해 놓고 섬의 매력성을 발굴해서 섬으로 한번 찾아오게끔 한다면 지속적으로 방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홉 번째는 섬 관광 전문 인력 육성 및 섬 관광 사업 추진 매뉴얼 개발인데요. 당연히 이 섬 관광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매뉴얼화해서 이것에 의한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열 번째로서는 섬 지역 내 갈등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어촌 뉴딜 사업들의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예산이 들어오면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갈등 프로그램을 초기부터 같이 가져가면서 전문가들의 참여와 함께 어떤 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같이 작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0가지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섬 관광 지원 체계로서 통합적 관리할 수 있는 섬에 대한 통합적 관리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요. 특히 총리실과 같은 정책총괄부서 산하에 섬관리청 같은 거를 신설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행정안전부나 해양수산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섬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DB와 활용 기반 구축한다거나 이런 예산 확대와 함께 조직과 연관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고요.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전 사후 사업 관리에 대한 그다음에 컨설팅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일관된 톤은 섬이 가지고 있는 자연성의 기반으로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되 섬이 가지고 있는 매력성을 활용해서 섬의 고급 부가가치 산업으로 관광을 정말 지속 가능하게 육성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입니다. 치유라고 생각하면 물리적 치유와 정신적 치유가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섬에서의 해양 치유입니다. 섬이라는 연구는 앞서 우리 김영자 박사님이 연대기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고 또 전라남대 우리 김준 박사님 또 경남 보좌관 유미수 보좌관님 농경님 사실 섬 연구자들이 보면 2000년대 이후에 계속 뵀었는데 섬 연구자들도 섬인 것 같아요. 보면 섬 일이 있을 때만 보지 그 이유는 잘 못 뵙는 것 같아서 사실 섬 연구 자체도 많이 어려웠던 게 아니었나 싶고 그게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섬이라는 것이 화두가 됐지만 사실 우리 한동안 영화 드라마에 이제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약간 막연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하다라고 누구든지 이야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잘 변하기가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해양치유라는 단어도 사실 올해 해양치유 자원법이 만들어져서 제가 이제 해양치유를 섬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치유나 휴양이라는 단어가 섬과는 오래전부터 연달아 있었던 단어인 것 같아요. 섬에 가면 휴식을 한다, 치유라는 말 성장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제가 오늘 다시 섬과 해양 치유를 말씀드리는 배경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휴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섬이 활용될 때 한번 해양 치유라는 것을 산업적이든 관광적이든 할 때 고민해야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고민이라고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섬이 상당히 많은데 그 섬을 하나의 기준을 갖고서 치유 산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었고요. 그래서 획일적일 수 없고 그래서 섬에 아까 김현자 말씀하신 섬의 수용성을 고민해서도 이것을 고민해야 될 일이지 해양 치유가 새로운 정책으로 나왔으니까 이걸 섬에 활용해야 된다.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섬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그에 맞는 치유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섬과 관광 휴양 정책, 그다음에 섬 해양 치유와 해양 치유 정책, 세 번째는 섬의 해양 치유 활성화 세 가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과 관광 휴양 정책인데요. 그래서 김양재 박사님 말씀하신 한 페이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랬던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섬의 개발은 섬의 지역 시설을 어떻게 많이 개발해서 편리하게 만들게 하겠다. 그래서 90년대도 오면 이제 농어촌 사업을 할때 섬의 소득을 한번 증대시켜 보겠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뭐 가보고 싶은 섬이 나오면서 섬을 지역 특화를 한번 시켜 보겠다. 이렇게 큰 패러다임이 10년마다 바뀌었었는데 그 패러다임 속에서 고민은 요즘은 이제 뭐 다부처 사업 융합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부처가 각기 인프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연결되지 못했던 문제, 그리고 많이 가는 섬의 유형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약간 성사업이 각계 전투로 이어졌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일반 시민들, 관광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섬 관광이라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뉴칼라드에 아름다운 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계속 보고서에서 나오는 내용은 산토리니 같은 게 섬이 참 좋다. 그렇게 약간 이데아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이수도 약간 1박 3식의 섬인데 어찌 보면 이렇게 국내 모델을 갖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섬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향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섬 관광에서 현실과의 갭이 많아서 아까 김영자 씨 말씀처럼 접근성이 안 좋더라, 시설이 안 좋더라 했는데 국내 여건에 맞는 섬에 대한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관광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인프라가 좀 많아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뭐든지 관광 단지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작은 컨텐츠를 좀 개발하는 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연도기적으로 보면 2000년대 이후에 뭐 가보고 싶은 섬 사업,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는 국토 끝섬, 명품섬 베스트센 30섬 이렇게 서로 비슷한 섬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보면 이게 모든 섬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고 다 동의반복적인 섬들 갖고 사업을 많이 합니다. 실제 연구를 하다 이제 국내에 있는 섬 여행 상품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섬을 할 것 같지만 한 35개 정도의 섬과 사업이 계속 동의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세 가지 정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이 되는 섬, 인지도가 있는 섬, 그런 섬만 계속 개발이다 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의 개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섬의 지리적인 특성이나 자원, 가치 등을 필요한 관광 정책이 해야 되는데 또 배후 연안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섬 하나를 갖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게 많이 같고요. 두 번째는 중앙부처에서 모델을 만들고 지역에 나눠주는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공모 사업을 쓰다 보니까 결국 시장 수요가 있는 섬들만 계속 들어오게 되고 작은 섬별로의 개발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고요. 마지막은 가보고 싶은 섬 사업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역 주민이 생각하는 섬의 개발하고 관광객이 바라보고 있는 섬의 개발, 이 시각차가 많다 보니까 인프라를 개발하거나 콘텐츠에 대한 부족이 안 맞는 문제. 그래서 어떤 섬은 우스갯소리로 산책로만 만들다가 끝나는 섬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런 개발할 때는 갈등에 대한 해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각차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관광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좀 다양해진 것은 그나마 지역에 있는 컨텐츠나 문화를 활용하는 건 최근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수요를 목해서 서포터즈를 만든다든지 섬에 박물관을 만들다든지 지역별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서 4개 부처가 한번 컨텐츠를 개발해 보겠다 이런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은 이제 융정책이나 포용정책에서 상당히 쓸모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일본에서 사실 먼저 시작했던 얘기인데요. 섬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섬을 시설별로 홍보하려는 사례들, 그래서 약간 작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기존보다는 좀 많이 개성된 게 아닌가 싶어서 섬이라고 하는 직접이 연안 지역별로 약간 점차 다양화되는 것은 그나마 기존의 인프라 중심 정책보다는 많이 개선된 게 아니었나, 저는 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관광 트렌드가 섬과 맞느냐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문화체육관광 문화관광부서에서 매년 트렌드를 내고 또 코로나19에서도 10가지 트렌드를 냈는데 주목해 본 건 이 지난해 보고서 4가지 정도가 서민과 그런 트렌드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점점 우리 관광 트렌드는 개별화되고 있더라. 단체 관광객이 아니라 소규모로 가고 있더라. 두 번째는 코로나19에도 그렇고 최근의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혼잡을 좀 기피하더라. 적은 수요가 많이 관광을 가려고 하더라. 세 번째는 뭐 치유와 힐링이란 말을 누구나 좋아하시니까 자연과 함께 연계돼서 그 자연 관광지나 저밀도 언택트 관광지를 가는 요 요소들을 해양 관광이나 해양 치유나 휴양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섬 지역에 작은 별장들을 많이 지어 개발하자 뭐 이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논리보다는 기존에 있는 아까 비슷한 얘기 자연과 인문 자원을 연결해서 치유 휴양이란 속에서 한번 오버랩을 시켜보는 게 섬 관광 트렌드와 섬 관광 정책의 연계
연계해서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양 치유라는 단어가 치유라는 말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휴양이라는 단어 속에서 섬을 쓰려고 한다면 저렇게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콘텐츠를 뽑아서 만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한번 판단을 해봐서 한번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해양 치유와 해양 치유 정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양 치유라고 하는 정책은 나온 지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왔는데 치유나 휴양이라는 것은 오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나 저도 고민하는 게 해양 치유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반은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걸 치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치유가 이제 약간 종교적 의미에서 쓰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데 치유에서 휴양이라는 단어를 같이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게 쉰다는 공간 쪽에서 한번 해양 치유를 좀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정책이 나온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웰리스, 웰빙이라는 워발렌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초근에는 그럼 치유와 치료는 뭐가 다르냐, 의료냐 뭐냐 이렇게 사실은 이걸 공중보건 정책하고 연결 보면 과전에는 이제 공중보건을 하거나 질병을 했는데 요즘 이제 건강수명의 시대라고 하면 의료 비용이 나가기 전 단계에 사람들을 휴식을 시켜서 의료 비용을 삭감시키는 걸 하자. 그래서 그걸 치유 휴양 문화라고 하자. 최근에 섬도 그렇고 노령자인 것 드러나니까 그것을 하나의 휴양이라는 것과 하나 또 의료 비용을 좀 축소시키는 것 하나 웰빙이라는 걸 통해서 공간을 제공하자. 그게 웰리스하고 치유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치유 휴양 정책은 사실 산림 치유, 치유 농업 이게 또 최근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등산을 가서 힐링을 했고 주말 농장을 가서 농촌을 거치면서 했는데 그게 이제 트렌드라는 단어와 맞춰서 우리가 산림 치유, 치유 농업, 농업 치유라는 단어를 쓰게 됐고요. 그에 맞춰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자체에서도 웰리스 관광 여행지, 의료 관광 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정책이나 트렌드가 나오면 이렇게 다국제적으로 약간 좀 관광 상품을 반영한 노력이 많다 보면 아마 정책적 배경 측면에서 이런 것을 논의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해양 쪽에서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해양 치유가 나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산림과 농업을 경계를 그을 수 없고 산림과 바다를 경계를 그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딱딱 정책을 구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섬 관광이라는 자체가 이게 해양 관광이냐 아니냐고 논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찌 보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섬에서 하는 관광 활동 중에서 가장 많았던 건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등산하는 게 사실 많았습니다. 우리는 섬을 해양 관광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거제도를 섬 관광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해양 관광으로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관광자 입장에서는 바다 경관을 보러 온 것인데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모트된 공간만을 섬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논의가 많은데 꼭 그렇게 바라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다만 이러한 정책이 있었을 때 섬이라고 하는 환해성 있는 공간에서는 어떻게 치유나 힐링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연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까지는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산림 치유인데요. 사실 산림이라고 하는 공간은 과거에는 조림, 임업제 이런 공간이었는데 거기다 치유를 붙이고 나니까 산림의 영역이 정책 영역이 확 넓어진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생애주기저 숲, 수목장까지 이렇게 그 전에도 등산도 있었고 산림욕장도 있었는데 그걸 치유라는 단어를 붙이고서 피톤치드, 프로그램 이런 걸 갖고서 이제 공간을 바꾸었듯이 아마 저희가 이제 해양 치유 정책 만들 때도 사실 산림 치유를 벤치마킹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형상화된 게 있을 때는 사례를 통해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산림 치유에서 갖고 왔는데 이분들 상당히 지혜로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숲을 많이 가자. 그래서 숲은 복지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제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양 쪽에서도 비슷하게 해양 치유나 해양 휴양 복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바다를 돌려주는 개념을 갖자. 그래서 산림 치유라고 하는 저런 요소가 있지만 이것을 활용한 배경은 그런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치유 농업은 해양 치유보다는 입법 제정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근데 주말 농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치유 농업으로 좀 바꿨는데 사실은 산림보다 먼저 나온 게 농업 치유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등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을 탔을 때 자폐아들을 좀 치료하는 문제 그런 단계에서 농업 치유를 쓰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경작을 하거나 교감을 하는 것, 식물을 매개하는 것을 농업 치유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나오면서 점점 치유의 영역이 넓어졌다. 그래서 섬까지도 흘러갈 수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그 더 큰 개념으로 이제 웰리스라는 개념이 사실 이것도 고민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정책이 나오면 부처별로 각기 다 다르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체부는 또 이걸 웰리스 관광이라고 나누어서 한방, 힐링, 뷰티, 스파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눠서 홍보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의 특징은 단순히 숲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심 속에 있는
뷰티 스파나 이런 지역까지 확원시키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양수산부가 할 수 있는 영역, 농림부가 할 수 있는 영역, 산림청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니까 이걸 각기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섬에서 갖고 올 때는 산림과 농업과 산천치유를 같이 묶어서 패키지처럼 개발할 수 있는 요소를 끌고 오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이고요. 해양수산부 쪽에서 이제 해양 치유를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해양 산업이라고 하는 게 과거엔 수산업, 해양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로 점점 발전이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역할을 구할 때 사실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면도 많습니다. 국민이 직접 공감하는 영역이. 그래서 해양이라는 공간을 주민에게 복지시설로 나누어 주자, 그 차원에서 나온 게 이제 해양치유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계획은 나온 지도 있고 최근에 나온 건 아닙니다. 저희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에서 처음 휴식 공간을 주제안 속에서 하고, R&D를 통해서 해양치유라는 자원의 인자를 뽑고 4개 해양치유센터를 만든 다음에 법을 만들고 활성화 계획.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도입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입기 단계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처음에 개념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양치유를 국민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해양치유 서비스에 대해서, 아까 최 전 실장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국민들에게 해양치유 서비스라는 걸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걸 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양치유 자원은 저렇게 나누죠. 제가 자원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자원은 사실 뽑은 요소를 뽑아서 도심에 있는 신라호텔에서도 할 수 있지만 바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관성과 자연성을 주지 않으면 관광이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정책 추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자라는 얘기고요. 현재 4개 정도 해양치유센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경남 고성하고 전남 완도는 섬 지역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 만들 예정인 시설이라서 섬 지역에서 이런 거점 센터가 운영될 수 있다,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가장 고민되는 건 그럽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었을 때 관광 시설이든 뭐든 우리가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지만 일반인들이 접하게 되는 것은 최후에 나온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설이 기존에 있었던 하다못해 녹타의 수창 이런 것과 다르면서 국민에게 소구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해양수협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게, 지난해는 이제 코로나로 고생하신 분들에게 해양치유 기회를 준다든지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인식을 주는 홍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해양치유를 의료로 보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건 스트레스 경감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리고 신체 건강 증진을 하고 싶다. 그래서 바다에서 해양치유나 시설 서비스 보급은 크게 국민에게 해양치유 휴양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하나는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해양치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섬의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 방안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모델을 만들면 가장 큰 고민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시설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제공하면 되는 것인가?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섬 지역이나 바닷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유 서비스를 만들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면서 병원에 가기 전 단계에 의료를 회복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섬의 입지와 치유 자원을 갖고서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주민부터 먼저 치유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나면 이제 관광 수용태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섬에 오버를 파는 방법, 그 고민을 지금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국가마다 다양한 유형마다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유형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프랑스의 리조트, 독일 치료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뭔가 관광 개발을 하다 보면 항상 유형을 많이 나눕니다. A형, B형. 근데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형을 나누는 건 별 의미가 없고, 관리자 입장에서 유형을 나누면 상당히 편리한데,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측면에서 유형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일본 관광지인 형태가 맞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를 통해서 하거나 치료 목적이나 리조트까지 만들기 힘들다고 한다면 작은 시설이나 지역 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건강 증진, 휴양 복지라는 단어를 저희 쓰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마지막에 섬에 뭐 걷기나 축제, 휴양고 이런 걸 치유 프로그램과 스토리를 엮어야 해양치유 산업이 만들어지는 전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의 내용인데요. 사실은 섬에 해양치유를 하든 뭘 가장 중요하든 저는 거꾸로 이게 가장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사실 12년 전에 김영재 박사님이 가보고 싶은 섬을 할 때 냈던 요인들을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2년 전에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섬 관광 갈 때 어떤 게 중요하냐, AHP 분석을 했는데, 제가 결과값은 안 데리고 하이라키들을 말씀드리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건
접근성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습니다. 아까 김영자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일견 보면 뭐 신안의 섬이 어디가 아름답고 하트섬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건 목포에 있는 연안여객선 터미널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 교통 비용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관광 홍보하고 관광 접근 체계를 만드는 게 이게 치유를 도입하든 치유를 산업화하든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섬을 과연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느냐.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수용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관광을 한다고 보면 항상 큰 시설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꼭 그 섬에 가고 싶은 이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치유와 연결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단에 있는 것은 최근에 그 섬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뭐 작가분이 한 분 여기 와 계시지만 섬살이란 단어가 전 참 마음에 와닿는데 섬에 살 쓰면서 그 지역 주민과 교화할 수 있느냐가 따라서 해양 치유 관광이든 그게 관광이든 해양 관광이든 도입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서 해양 치유를 산업화하기 전에는 일단 이런 하이라키대로 접근성과 이용성, 상품성을 강화하는 게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발표는 여기서 끝나고 나는데 사실 마지막에 제가 쓴 표현이 폰트가 안 나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생태관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해양 생태관광보다 섬관광에 가장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가까운데 섬도 개발해서 좋아질 것 같지 않다면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섬관광에 좀 더 가치가 있고 휴양 자원으로서 미래 세대에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상 짧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송미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그 유토피아 이야기인데요. 농산어촌 유토피아 추진 경과 도전 과제 제목을 이렇게 붙였고요. 이 일은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처음에는 농촌으로 시작했다가 어촌까지 이제 확대가 돼 가고 있는 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참여와 협력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내용은 세 덩어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왜 지금 유토피아인가 이야기를 처음에 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무슨 일 했었나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정도 만들어져 있다라는 정도를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 이러면 다들 황당해하세요. 처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나온 배경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그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 그 성장이라는 것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낳은 부작용이 매우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OECD에서 BLI 지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요. 더 나은 삶의 질 지수라는 걸 측정을 해보면 40개국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 정도 되는 나라인데 이 40개국 가지고 이 삶의 질 정도 측정을 하면은 거의 38위, 40위 어떤 항목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제가 충격받은 대목은 어떤 거냐면요. 그 항목 중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국민들한테 이제 무작위로 질문을 드리겠죠. 당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도움을 청할 이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그 항목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40개국의 OECD 국가 중에서 40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극단적으로 여러 뭐 측면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청년 실업률도 높아요.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노인 자살률은 정말로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정도로 높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의 질은 그리 높지 않아요. 이런 뭐 국가의 위기가 있는데 도시는 도시대로 농산어촌은 농산어촌대로 위기 상황이죠. 도시는 그 뭐 연일 그동안 높은 집값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 실업률 그다음에 그 도시민들이 느끼는 혼잡에 대한 비용 뭐 이런 측면이 상당히 문제가 됐고요. 농촌은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농산어촌이라는 곳은 옛날에는 우리 섬에요. 섬으로 예를 들면 섬에 인구가 얼만큼 됐었는데 지금 다 떠나고 노인네들만 이만큼 남았습니다. 우리 죽고 나면 이 섬이 아마 무인도가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요. 도시하고 농산어촌의 이런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는 도시는 도시대로 도시에 주택이 부족하니까 주택 짓고요.
한편으로 농산어촌에서 사람들이 떠난다고 사람 들어오게 한다고 뭐 다른 수단을 썼었거든요. 그 문제 해결은 없이 계속 문제는 심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약간의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제가 중간에 놓은 게 일종의 저희는 이제 반농 반X의 삶의 양식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뭐 반어 반X라고 말씀을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촌에서 절반 정도는 생계를 위해서 그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X 절반 정도는 자기가 좋아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상당히 동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농산어촌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지금 당장은 살 형편은 안 되지만 뭔가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거라도 좀 해보고 싶어 아니면 일정 기간 교류를 해보고 싶어 뭐 여러 욕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최근에 관계인구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는 곳은 어디든 간에 농산어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런 선호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2019년에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저희는 뭐 귀동귀촌 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은 게 아니고요. 당신의 삶에 있어서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국민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버킷리스트가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되게 존경심을 갖게 된 게요. 버킷리스트 1번은 뭐였을까요? 1번은 우리 저기 과장님 버킷리스트 뭐세요? 삶의 버킷리스트. 없으신가 봐. 지금이야 행복도가 아주 높은 상태. 우리 본부장님, 이 본부장님 버킷리스트 뭡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1등이 뭐였냐면 실은요 여행하기였습니다. 오늘 앞에 이제 주제가 관광이었는데 여행하기인데 여행하기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하고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 수요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무대가 다 농산어촌이었던 거죠. 여행하기. 두 번째가 전원 농산어촌에 가서 집 짓고 정말 반농 반X의 삶을 살아보고 싶어 이 욕구가 두 번째였고요. 제가 국민들한테 존경을 표한 게 뭐였냐면 세 번째 이야기였어요. 내가 가진 약간의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라는 게 3위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욕구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 중에 농산어촌에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 여유롭게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라는 욕구를 다들 가지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국민들 숫자로 한번 환산해 봤습니다. 제가 환산해 본 결과 국민들 중에 농산어촌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국민들의 우리 한 5천만 명 되죠. 945만 명 정도가 그런 욕구를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즉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실천하려고 농산어촌에서요. 실천하려고 나는 구체적인 준비를 이미 시작했어라고 하시는 분들을 뽑아봤더니 113만 명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숫자예요. 우리 100만 명이 이걸 지금 바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정책 담당자도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좀 빨리 하도록 도와드리려면 뭐가 좀 부족한가요? 라고 했더니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저렴한 주거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농산어촌에 빈집 많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막상 살려고 하면 한 달 살이든 1년 살이든 집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들은 열심히 홍보한다고 하잖아요. 농산어촌에 대한 정보와 접근 방식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연령이 낮아질수록 훨씬 더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던 것들이 그 정책에 대한 욕구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는 관계 인구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어요. 농산어촌과 관계를 맺으며 살 의향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다시 대답하신 우리 국민들이 61.4%입니다. 올해 21년도 1월 달 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관계 맺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요. 정기 방문의 형태 결국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게 41%. 2일 이상 체류 즉 5도 2촌, 4도 3촌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10%. 귀농, 귀촌, 귀어, 귀어촌 하려는 것들은 완전 이주 형태는 11% 정도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국민들은 이만큼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린 이런 배경에서 유토피아를 이야기했는데 유토피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현생이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가 이야기했던 유토피아의 배경은 섬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섬에 인구가 몇 명이 살고 뭐 이런 이야기를 보면 토마스 모어가 하고 있어요. 이상향이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 그 유토피아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좋은 곳이라는 뜻도 또 가지고 있어요.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사람들이 놀러 가기 좋은 곳이면서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 유토피아를 구현하려고 했던 시도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 시도들 중에 모두 찾아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 그냥 무작정 유토피아를 그린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이 유토피아라는 지향점을 놓고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구성 원리라는 것은 공동체, 협동의 정신, 도농 간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 자연과 공존하는 것, 친환경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이상촌 운동인이 전원도시 운동인이 했던 것들이 유토피아를 현실에 구현하고자 했던 시도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유토피아라는 이상향, 지향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호환해도 전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것을 지향할 때 결국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이런 뭐 혼잡의 문제나 뭐 이런 주택 부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농사노촌을 어떻게 결핍을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구 이동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의 치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토피아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지 농사노촌을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야기만 계속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내려서 시군 더 내려가서 농사노촌 마을까지도 그 정책을 펼침으로써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뭐 이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국정과제 중 하나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사노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균형 발전 비전과 전략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분명히 마지막 거 세 번째가 농사노촌 인구 유입, 순유입을 10% 이상 증가시키겠습니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정과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 제가 이제 강조해 놓은 것처럼 농사노촌 유토피아라는 것은 국민들의 행복 욕구 그리고 대안적 삶의 지향 장소로서 농사노촌의 가치를 높여주자라는 것이고 잠재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것의 표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뭐 연구로로 말하면 2018년 9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4년차 연구에 돌입을 해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가졌습니다. 교토대학교하고 연구교류회도 하고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에서 우리 OECD를 주제로 강연도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근입니다. 우리 장영태 원장님도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유토피아 비전 선언문 낭독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함양군에 서하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게 유토피아 저희가 1호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총리님도 사실 참석을 하셨죠. 이때 이제 이 행사를 마치고 드디어 4월 달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에 농사노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를 출범을 시키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단계에 있었고요. 그동안 했던 연구들의 형태이고 우리 해양수산개발원도 중요한 그 멤버로서 그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했던 여러 행사들의 모습이고요. 여기 우리 장영태 원장님도 있고 계시고 여기 장영태 원장님이시죠. 그래서 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비전 선언문이라는 것을 낭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펼쳤고요.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홍성의 그 장곡면은 굉장히 소중한 사례인데 주민들이 그 농촌의 유토피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꿈꾸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주민들이 직접 하셨어요. 10번의 학습 모임을 스스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일을 하려면 누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감동적인 계획의 형태는 뭐였냐면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정부에서 무슨 사업 갖다 여기 붙여요가 아니었고요. 이거는 정부 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섬이든 어촌이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되는 곳을 가보면 주민들의 이제 이런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타난다더라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함양인데요.
함양의 이제 서하초등학교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유토피아 현장 토론회를 함양에서 하고 나니까 어떤 주민이 손을 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함양이 유토피아가 되려면 제일 필요한 건요, 학생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토피아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교가 지금 폐교되기 일보 직전인데 유토피아라는 것을 아무리 외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이 주민들로 구성된 학생 모심 위원회가 서하초등학교에 그 입학할 학생들을 모십니다라는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의 내용이 근데 뭐냐면 학생들 들어오면 뭐 이런 교육 받아요, 뭐 이런 내용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학부모님이 같이 오시면 학부모한테 우리 지역에 빈집을 개조해서 빈집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더해서 작지만 우리 동네 일자리를 연계시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폭발적인 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폭발적인 반응이 와서 이 학교 근처의 빈집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당시 LH하고 경남도하고 이렇게 MOU를 맺고 주택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건설해서 그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를 건축을 하기에 이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LH가 되는 임대주택의 그 컨셉 이거를 완전히 이제 그 넘어서는 형태로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까지도 옆에 만들고 스마트팜도 같이 만들고 뭐 이래서 그리고 이게 국토부의 주거 플랫폼 사업으로 이제 연계를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뭐 이제 이런 사례들은 우리 유토피아를 시작하면서 추진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전에부터 했던 도시재생을 가지고 예를 들면 목포시에서는 괜찮아 마을 뭐 이런 곳들이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싶은 도시민들 특히 청년 층을 위해서 재시작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도시재생 사업의 공유 건물을 가지고 뭐 제공한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걸 되게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 우리 어촌계라고 하면 굉장히 뭐랄까 저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보기에는 그 바다 자원이라는 것의 관리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가끔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어촌계에 진입하기가 장벽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충남 태안군의 이 만수동 마을 같은 경우를 가보면은 여기는 주민들 스스로 자원 관리의 룰을 정하고 그다음 외부에서 어촌계에 새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고 더 나아가서 마을 연금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자기 지역을 그야말로 유토피아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사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미 유토피아가 굉장히 많다. 유토피아적 요소를 갖춘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굴해내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게 정책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제안은 도시민들이 늘 이야기하듯이 살 곳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걸 좀 제공을 해보자. 이건 정책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노후주택 뭐 고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를 넘어서 일단 뭐 제가 제도 이야기는 오늘 주택 제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지역 정주, 이지역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살 곳을 좀 만들어주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공공부문이 좀 개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살아보기 체험 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새로 주택을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요 제안을 하고 있고요. 특히 농산어촌의 주택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도시에 있는 막 지어지는 주택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가운데 보시면 위크 가미야마 이거 보시죠. 그 이게 일본의 가미야마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 뭐냐면요. 정말 그 산촌인데요. 대도시 IT 기업 16곳에서 자기 직원들 여기 파견해가지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컴퓨터 두들기는 뭐 이런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게 가미야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거를 해보려고 지금 스마트워크 마을이니 워케이션이니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기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고 하면 어느 특정 부처가 어촌을 어떻게 하자, 산촌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의 분산 거주 확대에 맞춰서 보건의료, 교육, 문화, IT 이런 기반들이 전국적으로 사실 이게 깔리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반을 다지는 일, 이게 지금 필요하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어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농촌을 가면 흔히 집 옆에 바로 축사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더러 관광하러 와라, 살러 와라 이럽니다. 불가능합니다. 깨끗한 경관,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 계획 제도 요거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특히 이제 섬 지역은 저는 이거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갔을 때 정말 그 첫인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자. 그래서 여기에 바탕은 특히 주민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 농산어촌에는 도시하고는 다른 유형의 일자리, 특히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해결하면서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반나절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덩어리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요게 부처에서 좀 부처들에서 확산을 해서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당장 첫 고리는 그 국토부하고 농림부가 일단 시작을 하였습니다. 국토부에 그 주거 플랫폼 사업하고 농식품부의 농촌 협약 사업을 연계해서 두 부처가 협력해서 이거를 유토피아 사업의 출발로 삼자 해가지고 올해 이제 시범 사업을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함양과 같은 사례를 여러 곳에 만들고자 하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어촌 뉴딜 300 있으시잖아요. 그거하고 예를 들면 국토부의 주거 플랫폼 사업 이거 연계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홍 박사님께서 치유농업 이야기 하셨잖아요. 진흥청에서 치유농업하고 농림부에서 사회적 농업 하거든요. 이 사업 같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을 정말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는 것을 여러 부처의 협력으로 이끌어내자로 이 중간의 역할을 균형이가 하겠다.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유토피아 특위를 가동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되려면 중앙 차원에서도 어떤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이것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좀 요원한 길이긴 하지만 당장은 대통령위원회와 여러 정부 부처의 차관님들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 해서 그 우리 장영태 원장님도 당연히 들어가 계시고요. 그 해수부 차관님도 당연히 들어가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균형위 안에 그 유토피아 특위가 만들어졌으니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앞으로 이제 중앙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컨트롤 타워로 이걸 연계를 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전 지방의 추진 체계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함양 출신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알고 미리 딱 왔어요. 그래서 알고 함양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이 부처 저 부처에 이 사업 저 사업 가져와요. 근데 이게 뭐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죠? 1대1 대응하는 구조예요. 과별로 지방에서 다 단절이 돼 있어요. 그럼 주민들은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려면 지방에 하나의 플랫폼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 정부의 모든 사업들을 깔때기 역할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하려면 지금 당장 있는 우리의 실과 구조로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별도의 이제 추진기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을 가지고 함양에서는 지금 아예 유토피아 함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했고요. 포럼의 형태로 구성을 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아예 팀을 넣어놔서 함양군 군청 조직 내에 유토피아 TF팀을 아예 만들었어요. 만들고 외부 협업기관 그다음에 향후에 전체를 해서 이런 구조를 아예 만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제 아침에 논의한 걸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100만 서포터즈라는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국민들한테 함양에 후원해 주세요. 거제에 후원해 주세요. 이랬을 때 뭐 저희 생각에는 100만 명이면 시군별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개인 후원에다가 그다음에 저희 기업들에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사일촌이 아니라 이제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일사일시군 후원제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대학, 1대학 1시군 후원. 먼저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시군 입장에서 보면 뭐 대략 100명의 뭐 그 개인들과 한두 개의 대학과 한두 개의 기업이 후원하는 구조. 거기다가 중앙정부 사업을 우리 스스로 연계하는 구조. 그리고 국민들한테 우리 농산어촌에 이렇게 유토피아가 많습니다라는 것을 그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추어서 우리 멋있는 어촌 그리고 그야말로 유토피아 어촌을 한번 구현해 볼 수 있었으면 하고 희망을 합니다.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앞에 이제 모두 말씀 그리고 발제 내용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촌의 관점에서 섬을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사실 이 발표 내용은 이제 국회의 섬발전연구회에서 제가 발제를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제목을 약간 살짝 틀었어요. 국토 외곽 지역이라는 워딩을 제가 요즘 열심히 밀고 있는데 저 역시 섬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섬 자체를 대단히 열심히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섬 문제를 해결하려면 섬을 들여다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섬과 연계되어 있는 연안의 어촌 지역, 연안의 지역 문제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더 이상 어촌이 농어촌의 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 국토의 외곽 지역의 국가 정책의 한 지역적인 영역으로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국토 외곽 지역이라는 용어를 말씀을 드립니다. 살고 있는 우리 어촌 사회, 특히 이제 섬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 경제 활동을 어업 활동 내지는 수산과 관련된 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의 여건들 그리고 이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우리 누딜 300 사업이 이 어촌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속에서 우리 섬의 발전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야 할까를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촌이나 섬을 얘기할 때 항상 이런 비슷한 그림을 꺼내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섬 지역, 어촌 지역은 전형적인 이런 모습을 띱니다. 어항이 있고 그 어항은 사실은 규모에 따라서 특히 이제 수산 세력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이긴 한데 그 배후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대단히 협소한 공간에 밀도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입지적 특성들이 사실은 국토 공간 안에서 국토의 외곽 지역에서 전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뭐 섬의 법률적 정의, 섬의 개소수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섬이나 연안 어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우리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섬을, 어촌을 대단히 중요한 국토의 외곽 공간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인식 속에서 정책을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 그 어촌의 섬의 공익적 기능들이 삶의 정주 기반 또는 어업 활동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 뭐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겠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해양의 영토,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최일선의 섬 지역과 어촌 지역이 있고 우리 이 넓은 이 바다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공적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금 여태까지 해오던 정책 그 이상의 조금의 좀 파격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 지금 현재 수준의 정책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국토 외곽 지역의 섬과 어촌 지역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국토 외곽에 있는 섬 지역들 이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생각보다 안 높죠. 국민들이 이 섬이나 어촌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의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국가 정책 또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들이 이루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누딜 300 사업 이외에 일반 농산어촌, 뭐 가고 싶은 섬 만들기 등등 여러 차원에서 지역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삶의 질 관점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범부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부처에 관련된 정책들을 우리 농산어촌으로 묶어서 삶의 질 관련된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등 모든 영역의 계획들을 다 묶어서 농산어촌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4차 계획 같은 경우 예를 들면 50조가 넘게 들어가요. 많은 재정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과연 섬과 어촌 지역의 삶의 질은 나아지고 있는가, 개선되고 있는가라고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보면 이 정책이 제대로 투입이 되고 있지 않다, 못하다. 사업은 계속하고 있으나 실제 삶의 질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누딜 300 사업만 좀 따로 떼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어떤 특정한 경관을 개선하거나 어떤 매력성을 높이기 위한 관광시설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어항시설을 정비하거나 필요하죠. 필요한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 외에 정말 삶의 질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 문화, 여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상 정책적으로 손을 대고 있지 못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위에 파란색은 2019년에 우리 섬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고요. 밑에 오렌지색은 2020년입니다. 삶의 질이 더 안 좋아졌어요. 물론 저희가 그 19년과 20년 지역에 조사 지역을 조금은 좀 바꾼 문제도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지역을, 열악한 지역을 더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 아무튼 삶의 질 여건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소멸과 삶의 질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토 외곽에 있는 우리 섬과 어촌 지역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니죠. 20년 후 전체 어촌의 한 80% 이상이 정말 소멸 고위험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어촌의 지역 소멸 선제적 대응 전략이라는 내용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는 제가 이제 18년에 기본 연구하면서 했던 건데 이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인구 추계 모형보다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말씀을 드려요. 결국은 섬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이 지역사회가 쇠퇴하고 침체되고 소멸로 가는 길에 있어서 계속 이 악순환의 고리들이 반복되는 문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공간에서는 잘라내야 되는 거죠. 잘라내려면 그만큼 정책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고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정책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균형성도 고려해야 되고 시간적인 차이들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섬 어촌 정책, 여기는 이제 어촌 정책 중심으로 전개를 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책의 패러다임은 결국은 아까 이제 섬 개발 정책과 비슷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깔고 소득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역이 재생되기 위한 정책의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지역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섬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단히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이 법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제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후에 우리 섬과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현재 시점에서 국토 외곽 지역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좀 시급하다. 지금 노후촌 정비법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균형적인 지원 정책을 가지고 이 국토 외곽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 우대적인 지원, 차등적인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면
이 국토 외곽 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조속히 좀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섬이나 어촌 사회에 있어서 이 대단히 작은 소규모 지역이에요. 읍면 단위에 적어도 정주 공간에 있어서 뭐 한 3, 4천 명, 5천 명 이상의 많은 인구를 다루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평균 우리 섬 지역 또는 어촌 지역의 가구 수가 100가구 미만이에요. 매우 작은 지역이에요. 작은 지역에 대한 지역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하고 장기적인 조사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가졌습니다. 3조라는 예산을 가졌는데 정책을 투입을 하려고 하니 그 해당 어촌 하나하나에 뭐가 정말 필요하고 어떠한 사업을 넣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돈을 벌기 위한 많은 용역업체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기 쉽고 잘하는 거를 계획을 수립해요. 이게 현장에서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 문제, 여러 가지 제약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은 그대로 가요. 많은 한 마을에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지만 실제 삶의 질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지나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지역 소멸이나 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지역의 인구 사회적인 문제, 산업 경제적인 문제, 물리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정치한 세밀한 조사 체계와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 그 삶의 질법에서 우리 농어촌에 대한 서비스 기준이라고 해서 정부가 고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육지 사고의 중심입니다. 육지에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도의 여건을 갖추면 농어촌의 서비스 기준이 국가로서는 어느 정도 다 구비를 했다. 근데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섬 지역이나 어촌 지역을 들이대면 충족할 수 있는 여건들이 별로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 국토 외곽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서비스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서비스 기준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오는지에 대한 이행 점검 평가가 이제 국가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이제 섬 지역에 대한 삶의 질 조사를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적다 보니까 시도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치, 규모, 여건에 따라서 실제 대단히 다양한 어떤 상황들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독립된 섬의 형태인지 아니면 모도와 자도 네트워크의 구조인지 아니면 연안에서 매우 가까운 섬의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와 전달 체계, 이용 패턴 여러 가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앞에서도 발제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전달 체계에서 가장 핵심은 해상 교통의 문제입니다. 섬 주민이 1년에 평균 육지로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저도 얼마 전에 다른 연구 때문에 이 자료를 찾아보고 통계를 냈는데요. 1년에 35번 나오시더라고요. 왜 나올까요? 결국은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대부분 다 의료예요. 그리고 문화 아니면 생필품 조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원격 의료가 논의가 된 지 벌써 20년,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국토 외곽 지역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지역에 다니면서 의견들을 청취해 보면 이게 42,000불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가? 귀를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야 우리 어촌이나 섬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뉴딜 300 사업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래도 해양수산부가 여태까지 했던 우리 섬이나 어촌 정책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평가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50개가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원래 목표인 300개가 정리가 되는데요.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300개의 어떤 사업 추진으로 정리를 끝낼 것이냐. 300개면 우리 전체 어촌의 몇 프로냐면 한 10%,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더 열악한 섬 지역과 어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포스트 어촌 뉴딜에 대한 논의를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스트 어촌 뉴딜의 핵심은 우리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섬과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어항 정비나 경관 개선이나 이런 사업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될까의 방향으로 포스트 어촌 뉴딜이 논의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 희망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누딜 300 사업의 성과 평가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바일 빅데이터를 만지기 시작을 했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섬 지역 60개소, 저희도 이제 예측은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방문객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늘었어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용이성 문제, 아니면 거꾸로 눌려있던 욕구의 이제 분출이 이제 섬 지역의 관광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섬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 어느 지역에서 들어오는지, 이 사람들이 몇 시간을 머무는지, 도대체 연령층이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섬을 지나서 다음의 행보들은 어디로 나가는지, 이런 정보들을 사실 모르고 섬의 관광을 이야기하고 섬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잘 구축이 돼서 개별 섬 내지는 그 지역 권역 단위의 섬들에 대한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제공하고 그게 지역 개발이나 관광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섬, 돈을 벌 수 있는 어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누딜 300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매우 획기적인 현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주도 우도의 사례인데요.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섬에서, 그러니까 성산이죠. 성산에서 우도로 들어가는 차도선이죠. 차도선이 8척이 있습니다. 항이 정비가 안 됐어요. 항 안에 정원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배들이 기상이 나빠지면 피항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저 서쪽에 한림으로 갑니다. 한림이 여기 우도에서 한 100km 넘게 떨어져요. 그러면 한번 피항을 가면 5일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누딜 300 사업을 하면서 도대체 어항 정비를 해가지고 어촌에 무슨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거지? 내 안에 본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예요. 접근이 불가능했던, 그리고 입도객이 그만큼 줄어듦으로 해서 지역 경제에 미쳤던 영향,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했고요. 고립됐던 주민의 삶의 질들이 현저하게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뭐 하냐? 이러한 기본적인 통계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계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딜 300 사업이 토목공사가 아니라 정말 어촌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던 것들을 증명해내고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포스트 어촌 뉴딜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만제도 사례인데요. 접안이 안 됐어요. 직접 접안이 안 되니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배에서 작은 배, 여객선에서 종선으로 갈아탑니다. 70, 80 노령의 노인들이 저 해상에서 배를 갈아타는 문제들, 그러면서 소요되는 시간들, 그리고 위험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단방에 해결되고 있다. 생활 서비스 모델 구축은 앞에 우리 송미련 박사님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포스트 어촌 뉴딜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섬이나 어촌에 있어서 생산의 효율성 제고 문제, 그 다음에 안전의 문제, 그 다음에 생활의 편의 문제, 사실상 규모의 문제로 다 지원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우리가 매우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 사업들을 좀 해 나가는 방법이 결국 스마트화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과기통부나 지금 농식품부나 해수부도 이 스마트 어촌, 스마트 농촌에 대한 접근들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러한 좋은 방식을 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 시행착오는 또 뭐냐면 공급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한 사람들 아니면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그냥 현장에 갖다 놓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이러한 기술과 장비, 설비를 현장에 갖다 놓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철저하게 논의하고 현장에 맞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방식까지 해결하는 과정이 결국 리빙랩이라고 하는 현장의 문제 해결. 지난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정책들이고요. 그래야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조금 더 남았는데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 어촌을 들여다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전에 어촌은 그래도 수산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동네였어요. 본인이 노력하면 그래도 5천만 원, 1억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어촌 현장을 다니면 이제는 70대, 80대의 노인들만 있고 실제 마을어장에 본인들이 힘들어서 조업을 못하고 있는 어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5년, 10년이 지나면 자연 감소의 형태로 지역이 더 이상 그 어촌은 존재하겠죠. 다만 그 속에서 어업활동과 어촌 사회를 구성하는 이 조직이 사라질 것이다. 국토 외곽 지역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